1장 세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의 화학 우리는 모두 원자다. 하늘에 떠있는 가장 큰 별에서 바닷가에 있는 가장 작은 모래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온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이 있는 것은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요. 작은 모래알갱이는 전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질량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알갱이가 신발에 들어간다면 모래알갱이가 물리적 실체라는 사실을 실감할 테지요. 우리는 물질을 물리적 실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와 특성, 서로 다른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하는데 해부학과 생리학의 원리를 배우려면 반드시 먼저 기초화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의 구성요소인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덕분에 인체가 생겨나고 인체가 머무는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원자가 모여 원소라는 화학적으로는 분해할 수 없는 순수한 물질이 됩니다. 다양한 원소가 결합해 세포라는 인체의 최소 기능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액세포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지요. 혈액세포의 구조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세포나 근육세포와 다릅니다. 이런 세포들의 구조와 기능은 모두 화학적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단 하나만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듯이 생명이 시작되려면 원소도 여러 종류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원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인체의 물리적 구조를 이루는 물질 안에 이 원소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원소들은 다른 원소들과 상호작용해 분자나 화합물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 원소들이 꼭 필요한 이유이지요. 용어 해부하기. 분자. 분자는 하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 한 조각을 말합니다. 분자는 동일한 종류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모든 원자는 더 작은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입자의 종류는 전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입자들의 수와 조성에 따라 원자의 종류와 다른 원자들과의 상호작용 경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원자가 양성자를 한 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원자는 분명 수소 원자일 것입니다.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는 원자의 핵에 들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원자 번호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원자 번호는 그 원자의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 6인 탄소의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6개, 원자 번호 8인 산소의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8개 들어 있습니다. 원자 핵에는 중성자라는 또 다른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중성자는 원자의 전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자의 질량을 늘립니다. 그러므로 원자의 질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지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지만 질량이 12입니다. 그런데 핵에 입자가 많이 들어찰수록
원자의 전하는 점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 대부분이 그렇듯이 원자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균형을 찾기 위해 원자핵 주위에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요. 이 입자를 전자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핵 주위를 회전하며 일정 궤도에 머무는데 그 원인은 바로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정전기 인력입니다. 중력이 달을 지구 가까이 붙잡아 두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지요. 실제로 원자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기 위해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를 보유해 전하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핵처럼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주변의 궤도에 퍼져 있지요. 하나의 원자에 궤도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전자 궤도를 핵 주위의 동심원처럼 묘사한 그림을 종종 볼 수 있지요. 모든 원자는 첫 번째 궤도에 2개의 전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궤도를 다 채우고 남는 전자는 다음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궤도가 다 차면 나머지 전자들은 다음 궤도에 들어가는 식으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궤도 이후의 모든 궤도에는 전자가 8개씩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숫자로 보는 궤도. 원자 번호 6인 탄소의 경우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 나머지 전자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자와 그 구성 입자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나면 원자들이 결합해 분자와 화합물을 이루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읽기. 물질의 실제 구성 단위. 원자가 물질의 구성 단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과학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실은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원자는 양자와 같이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입자가 물질의 구성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미세한 전하를 띠는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쿼크는 실제로 본 사람이 없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입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실제 구성 단위는 쿼크입니다. 원소 주기율표. 과학자들은 다양한 원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바로 그것이지요. 원자량이 1인 수소로 시작하는 주기율표에는 존재가 확인된 원소 114개가 있고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118번 우누녹튬과 같은 원소도 몇 가지 있습니다. 98가지 원소는 자연에 존재하지만 나머지 원소는 실험실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요. 원소 주기율표에는 각 원소의 원자 번호와 화학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원자량이 표기되어 있거나 성질이 비슷한 원소 그룹이 색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학 결합. 원자는 어떻게 서로 달라붙어 있을까? 원자는 다른 원자와 결합해 분자나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어떤 결합은 오래 유지되고 어떤 결합은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보다 짧게 끝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원자는 반대 전하의 인력에 의해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찬 원자는 다른 원자, 원소와 결합해 분자나 화합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남는 원자는 다른 원자와 결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주거나 받을 때 또는 전자를 공유할 때 이루어지지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원자 두 개가 전자를 주고받아서 최외곽 궤도를 채울 때 이루어집니다. 소금이라는 화합물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나트륨의 최외곽 궤도에는 전자가 한 개뿐입니다. 외로운 전자이지요. 나트륨은 최외곽 궤도를 채우기 위해 다른 원자의 전자 7개를 끌어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불법일 게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포기하고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8개 들어찬 상태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면 나트륨 원자에는 전자가 10개, 양자가 11개가 됩니다. 이 불균형 때문에 원자는 이온이 되고 나트륨 이온은 양전하를 띠게 되지요. 반면 염소는 최외곽 궤도에 전자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 원자는 세 번째 궤도에 전자가 7개 들어차 있어 8번째 전자의 자리가 비어 있지요. 나트륨과 천생연분입니다. 나트륨은 염소가 궤도를 채울 수 있도록 전자 1개를 내줍니다. 전자가 양자보다 1개 더 많아진 염소는 음전하를 띠는 염소 이온이 되지요. 결합 부위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양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은 음전하를 띠는 염소 이온에게 끌리고 두 이온은 중간 강도의 화학 결합을 이루며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 됩니다. 용어 해부하기. 이온. 이온은 전자와 양자의 수가 달라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가리킵니다. 전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적으면 양전하를 띠고 많으면 음전하를 띱니다.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은 화합물 내에서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이 수소 결합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전자 껍질이 반만 차 있습니다. 즉, 전자가 1개이지요. 원자 번호 8번인 산소는 최외곽 껍질에 전자 자리가 2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2개의 수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산화수소, 즉 물이 됩니다. 수소 옆에 숫자 2는 이 화합물에 수소 원자가 2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 원소의 최외곽 껍질이 모두 채워지지요. 그러나 산소 원자 핵에 양자가 더 많이 들어있으므로 공유전자는 수소 원자 핵보다 산소 원자 핵 주변에 더 오래 머뭅니다. 이 불균형 때문에 산소 원자 쪽은 약한 음전하를, 수소 원자 쪽은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되지요. 이런 극성이 물 분자의 인력을 일으켜 서로 달라붙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결합은 3대 화학 결합 가운데 가장 약한 결합입니다. 유기체가 어떻게, 무엇으로 발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염색체의 DNA 이중나선도 수소 결합을 이룹니다. 공유 결합. 가장 강력한 화학 결합인 공유 결합은 분자 또는 화합물이 전자를 대등하게 공유할 때 형성됩니다. 유기 분자의 기본인 원자 번호 6번 탄소는 최외곽 껍질을 채우려면 전자 4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탄소는 공유 결합을 아주 잘 형성하지요.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공유 결합 4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결합이 반복되어 원자들이 줄처럼 길게 이어진 구조를 사슬이라 부릅니다.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 물 분자들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다.
한 걸음 더 읽기. 공유결합 화합물의 예. 아미노산은 공유결합으로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화합물로 조직, 장기, 모발, 피부 등의 필수 요소인 단백질을 이루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아미노산은 탄소가 중앙에 있고 이 탄소가 4개의 작용기, 분자 안에서 특별한 성질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부위와 공유결합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기는 탄소기, 질소기, 수소원자 1개이고 4번째 작용기는 아미노산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 달라지는 작용기를 알기 또는 곁사슬이라고 부릅니다. pH, 이온, 산, 염기. pH 수치는 어떤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 알려줍니다. 산은 pH가 낮고 특정 환경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합니다. 염기는 pH가 높고 특정 환경에서 수산화 이온을 방출합니다. 식초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고 베이킹소다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지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거품이 일고 칙칙 소리가 나면서 기체가 발생하듯이 말이지요. 어떤 혼합물의 pH 수치는 본질적으로 그 물질에 있는 수소이온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소이온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분자나 화합물이 들어있는 용액은 pH 수치가 낮아져 산성 용액이 됩니다. 반대로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지면 pH가 7보다 커지고 염기가 됩니다. 산과 염기를 나누는 국제 기준은 순수한 물을 중성으로 간주합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우리 몸의 체액은 약 알칼리. 혈장과 체액의 pH는 7.3에서 7.4 정도입니다. 중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알칼리에 속하지요. 이 상태를 생리적 중립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세포 활동 과정에서 pH를 이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기체는 대개 좁은 범위의 pH 내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pH가 변하면 유기체는 여기에 반응하고 변화, 심지어 사망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혈액은 pH 7.3에서 7.4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열심히 운동할 때 근육세포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포는 대사 과정에서 체내의 pH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H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 지구 위에 사는 생명체는 거의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에 기반한 유기체와 관련된 화학을 유기화학이라고 부르며 유기화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을 주로 다룹니다.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들은 숨을 쉬는 폐에서부터 발을 내딛는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말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구성합니다. 탄수화물. 당이라고도 알려진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보존, 운반, 이전, 저장하는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탄소 분자를 탄수화물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식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복잡한 탄수화물 분자들이 낱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로 분해되고 이렇게 결합이 깨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몸의 다른 곳에 이용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나 기다란 탄수화물 사슬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탄수화물 분자를 단당류라고 부릅니다. 포도당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당류 중 하나입니다. 단당류 2개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을 이당류라고 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크로스는 대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거나 분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이당류입니다. 수크로스는 평소 우리가 설탕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이당류보다 큰 탄수화물. 3개에서 9개의 단당류로 구성된 탄수화물을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단당류로 구성된 탄수화물을 다당류라고 통칭하며 다당류 중에는 올리고당보다 훨씬 더 긴 분자도 있습니다. 당류는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포도당 분자가 서로 결합하면 당원이 됩니다. 당원은 근육과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늦잠을 자서 아침도 못 먹고 뛰쳐나가는 날처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혈당이 낮을 때 사용되지요. 단백질. 단백질은 세포의 안과 밖을 모두 구성하는 분자입니다. 세포를 제자리에 고정해주고 세포가 몸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 부착 분자, 세포가 서로 혹은 주변 환경에 달라붙도록 돕는 분자가 되어주며 세포의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효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에 이릅니다. 단백질의 최종 형태와 기능은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미노산에서 달라질 수 있는 작용기는 알기뿐이므로 아미노산의 알기에 따라 단백질의 고유한 물리, 기능적 특성이 부여되지요. 예를 들어 발린이나 아이소류신 같은 아미노산의 알기는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은 전기적으로 중립인 상태이므로 물과 같이 극성을 띠는 분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은 소수성, 물을 꺼리는 성질을 띠고 세포막 같은 곳, 지방산과 탄화수소 사슬로 구성된 소수성 구역에 자주 등장하지요. 다른 아미노산은 물에 이끌리는 친수성을 띱니다.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산성인 경우도 염기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접히는 구조. 단백질의 최종 3차원 구조는 아미노산의 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인 아미노산 사슬은 고유한 형태로 접혀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이룰 때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라이신은 수소로만 이루어진 가장 작은 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가 크면 접힘을 방해할 수 있는데 글라이신은 작기 때문에 쉽게 접힙니다.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은 언제나 메티오닌입니다. RNA에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첫 신호가 메티오닌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는 보통 한 줄로 이어지는 단백질 서열이지만 유연한 단백질 분자는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저절로 뒤로 접힙니다. 1. 꺾이면서 옆으로 펼쳐지는 베타 병풍 구조. 단백질이 판 모양으로 펼쳐지는 부위. 2. 가까운 영역이 말려들며 관을 형성하는 알파 나선 구조. 이 두 방식은 아미노산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단백질의 2차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접히면 거리가 가까워진 아미노산들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시스테인 2개가 가까워지면 이황결합을 형성해 커다란 단백질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를 단백질의 3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단백질 단위가 결합해 거대 단백질 응집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4차 구조, 2개 이상의 단백질 체인이 결합해 만들어진 최종 구조는 헤모글로빈 분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헤모글로빈은 4개의 단백질 단위가 결합해 커다란 단일 분자를 이루어 혈류를 통해 산소를 운반합니다. 지질과 핵산, 에너지 저장고와 암호 통신병.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늘 관심을 많이 받지만 지질과 핵산이야말로 세포 생물학, 나아가 인간 생명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탄화수소 분자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탄화수소 사슬로 이루어진 소수성 물질이지요. 한 걸음 더 읽기.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는 이유. 기름은 탄화수소, 소수성 물질이므로 물과 같이 전하를 띠는 극성 분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포화 지방산 대 불포화 지방산. 지방산 사슬은 탄화수소 중합체, 작은 분자가 여러 개 결합해 만들어진 긴 사슬 구조에 카복실산,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 약산성을 띠는 화합물이 붙어있는 구조를 지닙니다. 탄소 원자들이 서로 단일 결합, 두 원자가 전자 한 쌍을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결합을 이루며 이어지고 나머지 결합 부위는 수소 분자로 채워져 있지요. 이렇게 탄소의 모든 결합 부위가 다른 원자로 채워지면 포화 지방산이 됩니다. 탄소의 결합 부위가 포화되면 직선형의 포화 지방산 사슬이 됩니다. 그런데 탄소 원자들 사이에 전자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결합이 생기는, 그래서 양쪽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한 개씩 덜 들어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 부위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의 지방산 사슬에 이중결합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됩니다. 한 걸음 더 읽기. 건강에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동맥을 막을 수 있는 밀랍 같은 물질이 늘어나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 대부분은 육류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음식에 들어있지요. 심장 건강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좋습니다. 인지질. 인지질은 형질막, 세포액,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 구조, 소포, 저장 및 수송 담당과 같은 세포의 막 구조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리세롤 분자 1개에 지방산 사슬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를 지닙니다. 분자의 머리는 전하를 띠는 친수성이지만 지방산 꼬리는 소수성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양친매성이라고 부릅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신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흔히 지방이라고 부르지요. 이 성분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소환됩니다. 중성지방은 포도당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지만 탄수화물보다 에너지를 내보내는 속도가 느립니다. 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해 혈류로 내보내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지요. 스테롤. 인체의 스테롤은 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을 흔히 몸에 나쁜 물질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간격을 유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또한 인체 기능을 유지하는 주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도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핵산. 핵산은 모든 인체 세포에서 꼭 필요한 분자입니다. 핵산은 데옥시리보핵산과 리보핵산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선형 분자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 정보를 복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 이중나선 분자로 알려진 DNA는 두 가닥의 사슬이 수소 결합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결합은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DNA 복제나 RNA 합성 혹은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변환하는 전사 과정에서 쉽게 풀어집니다. DNA 가닥은 몇 가지 기본 단위로 구성됩니다. 첫째, 당 분자는 핵산 가닥의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당 분자는 데옥시리보스로 DNA의 D에 해당하지요. 기본 구조를 이루는 다른 요소로는 인산기가 있습니다. 인산기는 당류를 긴 사슬 형태로 이어줍니다. 당에는 퓨린이나 피리미딘 계열의 핵염기도 붙어 있습니다. DNA에 들어있는 퓨린은 아데닌과 구아닌, 피리미딘은 티민과 시토신이라는 핵염기입니다. 이 핵염기들 사이의 수소 결합이 DNA 사슬의 이중나선 구조를 지탱합니다. 핵염기들은 언제나 AT와 GC로 일정한 쌍을 이룹니다. 분자 구조를 보면 AT 쌍은 이중 수소 결합, GC 쌍은 삼중 수소 결합이지요. 그러므로 GC 쌍을 분해하려면 AT 쌍을 분해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DNA 복제와 RNA 합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걸음 더 읽기. 퓨린과 피리미딘의 차이. 퓨린과 피리미딘에 해당하는 염기들은 모두 질소염기입니다. 퓨린 계열 염기는 두 개의 탄소, 질소 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피리미딘 계열 염기는 한 개의 탄소, 질소 고리가 있습니다. 두 계열의 염기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유사합니다. RNA. RNA는 DNA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보핵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차이는 당입니다. RNA에는 리보스라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RNA는 두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으로 합성됩니다. 마지막으로 RNA에는 G, C, A가 들어있지만 T는 없습니다. 대신 우라실이 들어있지요. 주요 무기화합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 주로 유기화합물, 탄소가 함유된 분자의 구조와 기능, 대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무기화합물 또한 인간과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탄소 기반 여부 외에도 유기물과 무기물 분자를 쉽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기물 분자는 대개 생물이 만들어내고 무기물 분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개 지질 현상처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 지구상의 생명체는 대부분 탄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탄소와 무관한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체는 50에서 6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3분의 2는 우리의 세포 안에, 나머지는 조직액이나 혈류 같은 형태로 세포 밖에 있지요. 우리 뇌는 85%, 뼈는 1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극성을 띠는 분자로 이루어져 여러 분자,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을 이온화할 수 있는 만능 용매입니다. 용매에 다른 물질이 녹으면 용액이 되지요.
만능 용매란 다양한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를 말합니다. 용액의 예로 레모네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식염수도 있지요. 두 용액의 용매는 모두 물입니다. 인체에 있는 물은 염화물과 같은 원소들을 녹여냅니다. 단백질과 그 밖의 다른 분자에도 용매로 작용하지요. 용어 해부하기, 이온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하를 띠는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의 필수적인 기질 또는 반응물입니다. 기질이란 효소의 촉매 반응이나 생화학 반응의 대상이 되는 분자를 가리킵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수압과 혈압의 관계. 혈류의 수압은 혈압과 심장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량과 수압 변화에 반응하며 혈압을 조절하지요. 예를 들어 혈압이 오르면 이를 낮추기 위해 물과 소금의 배출량을 늘립니다. 인체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을 조절함,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조직을 촉촉하게 함, 노폐물을 씻어냄, 변비를 예방하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줌, 혈류를 통해 물질과 가스를 운반함, 무기물 같은 물질을 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녹임. 염의 역할. 우리 몸은 여러 무기화합물을 곧이어 등장하는 인산칼슘과 같이 염의 형태로 이용합니다. 염은 염기가 산과 반응해 생기는 이온결합 화합물로 전하를 띠는 물질, 양전하를 띠는 이온과 음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기적으로 중립입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염은 몸속에서 용해되어 전해질, 전도성을 띠는 자유이온이 되고 용액을 통해 전하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은 신경자극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화를 돕고 체액량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하지요. 인산칼슘. 염의 일종인 인산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물입니다. 뼈와 치아는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이고 먹기 위해 꼭 필요한 부위이며 칼슘을 인산염 형태로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칼슘은 그 중에서도 근육 수축, 신경신호 전달, 단백질 활성화에 필수인 이온입니다. 칼슘의 혈중 농도가 줄어들면 세포 활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이 동원됩니다. 내분비 샘에서는 칼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산과 염기. 산과 염기는 우리 몸에서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는 염산을 이용해 음식을 소화합니다. 그러나 일단 염산이 음식과 섞인 다음에는 중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몸에서는 염산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염기인 중탄산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체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pH 수치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완충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미네랄. 그 밖에도 인체가 기능하려면 미네랄 형태의 무기물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고체 물질로 다양한 인체 기능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철은 산소가 적혈구와 결합해 몸의 다른 곳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피로해지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 있지요. 어떤 미네랄은 호르몬을 만들거나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망간,
요오드, 아연, 칼륨, 불소. 세포의 구성. 세포의 은밀한 사생활. 인체 세포 대부분은 여러 세포 소기관, 즉,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내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이란 세포막, 세포질, 핵, 내막계, 미토콘드리아 등을 말합니다. 세포막 또는 형질막은 세포 안팎의 경계를 구분해 줍니다. 단백질과 지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단백질 분자 하나에 지질 분자 50개가 배치됩니다. 그러나 단백질 분자가 지질 분자보다 훨씬 더 크므로 단백질이 세포막 중량의 50%를 차지하지요. 이 분자들은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진 두 장의 층이 맞대고 있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세포 바깥쪽에, 나머지 한 장은 세포 안쪽, 즉 세포질에 닿아 있습니다.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의 주 성분은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의 막의 한쪽 면은 음전하를 띠는 인산기가 드러나 있으므로 전하나 극성을 띠는 물분자와 상호작용합니다. 반대쪽 면은 지방산 탄화수소 사슬로 된 비극성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극성을 띠는 분자와 물을 밀어내는 반투과성 막으로 효과적인 여과 장벽이 됩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세포 구조에서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지요. 콜레스테롤 분자에는 인지질처럼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가 있어 인지질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세포막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인지질 이중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은 세포막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막을 관통하는 구조 덕분에 다양한 세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요. 세포막 단백질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을 수송하고 세포를 고정하거나 세포의 이동을 지지해주는 부착점이 되기도 합니다. 화학 신호를 수신하는 수용체로서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해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한 걸음 더 읽기. 자유부유 단백질. 세포막 단백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포막 위를 떠다니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수평면을 기준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세포질. 세포질은 세포 내 영역을 이르는 말로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바깥과 구분됩니다. 가장 활발하게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포질 곳곳에는 세포의 작업장들이 있지요. 이곳에서는 융합된 물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단백질과 인지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세포핵. 세포의 한가운데에는 세포의 유전정보 DNA가 담긴 세포핵이 있습니다. 핵에서는 DNA 부호를 세포질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RNA로 번역합니다. 핵막의 성분은 세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핵막은 사중 인지질층, 두 겹의 이중막과 그 사이의 핵막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은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된 핵소체입니다. 이곳에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rRNA, 리보소체 RNA가 합성되어 핵 바깥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칩니다. 용어 해부하기. 리보소체. 리보소체는 살아있는 세포라면 어디에나 있는 구조물입니다. 유기체의 단백질 생산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핵막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는 핵막을 드나드는 물질 수송을 조절합니다. 작은 수용성 분자는 막힘없이 통과하지만 커다란 분자는 도움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양수송 분자가 화물 분자와 결합해 주어야 하지요. 그중 핵 안과 밖으로 수송을 돕는 단백질을 각각 임포틴과 익스포틴이라고 부릅니다. 내막계. 세포막에 자리한 세포 소기관들은 물리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내막계를 이룹니다. 내막계를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 외피, 골지기관, 소포, 형질막. 소포체. 소포체는 단백질과 지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름이 있는 넓은 막 구조로 되어 있고 원형질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요. 소포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소체라는 세포 소기관으로 덮여 있어 표면이 거칠어 보입니다. 활면 소포체에는 리보소체가 없으며 이곳에서 지질이 합성됩니다.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은 소포라는 구형 막 구조물 형태로 이동하다가 골지기관막과 결합합니다. 골지기관. 골지기관은 주머니 모양의 막들이 납작하게 여러 겹 포개진 구조물로 목적지에 맞게 단백질을 분류해 포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포가 골지기관의 안쪽 면에 도착하면 형성면에 세 층이 생겨납니다. 세 층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기존의 형성면층은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한 층씩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골지기관의 성숙면, 다시 말해 바깥쪽 마지막 층에서는 소포가 떨어져 나가 목적지로 향합니다. 어떤 물질은 세포막으로 배송되고 어떤 물질은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막으로 이루어진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조면 소포체와 골지기관. 수송 소포는 소포체에서 합성된 단백질과 지질을 골지체로 운반하고 분비 소포는 골지체에서 가공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방출한다. 소포.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내막계에서 수송을 담당하는 소포 외에도 다른 종류의 소포가 필요합니다. 용해 소체는 단백질,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덩어리입니다. 과산화 소체는 간과 신장의 세포에 많으며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에탄올을 해독하고 지방산을 분해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핵막처럼 이중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핵처럼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게놈에는 30개 이상의 유전자가 부호화되어 있어 대사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외막은 편평한 캡슐 모양이지만 내막은 능선이라는 표면적을 넓히는 주름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막에는 단백질로 된 전자 전달계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바탕질로부터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으로 양성자 혹은 수소이온을 실어 나릅니다. 수소이온을 옮기며 생기는 에너지는 모든 인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 아데노신 3인산 생산에 사용됩니다. 2장. 조직. 세포들의 팀워크. 조직의 구성. 세포들이 똘똘 뭉친 팀. 조직이란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특정한 층을 이룬 곳으로 장기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성인의 몸은 200가지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지요. 조직의 발달.
조직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세포와 장기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장기를 구성하지요. 한 걸음 더 읽기. 줄기세포와 조직. 줄기세포란 조건이 갖춰지면 특정 세포나 장기 또는 조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분화된 세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줄기세포는 몸의 다른 곳으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 내에서는 수리공처럼 손상 부위를 복구하기도 합니다. 배아 발달 초기에는 세포가 새로 그리고 빠르게 분열해 다른 인체 세포의 기원이 되는 세 가지 세포층을 형성합니다. 창자배 형성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주머니 배라고 부르는 세포 뭉치가 층을 이루면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내층과 외층이 생깁니다. 이 층들이 합쳐져 세 번째 층인 중층을 형성하지요. 인간을 포함해 이렇게 세 가지 층을 갖춘 생물을 삼배엽성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층들을 배엽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배라는 말은 병을 유발하는 세균과는 관련이 없고 발아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엽층은 인체의 배아기에 만들어지며 모든 조직과 장기의 기원이 됩니다. 조직과 장기를 발아시킵니다. 각 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은 몸을 덮는 피부가 됩니다. 중추신경계의 기원이 되는 신경관도 외배엽에서 시작하지요. 인체는 관 안에 관이 들어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외배엽은 피부라는 바깥쪽 관을, 내배엽은 안쪽 관을 형성합니다. 이 안쪽 관이 바로 소화관입니다. 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많은 조직과 장기가 그 사이에 있는 중배엽에 속합니다. 근육과 뼈, 혈액, 결합조직은 모두 중배엽에서 생겨납니다. 용어 해부하기. 기관 발생. 배엽에서 인체의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크게 네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피 조직은 몸을 보호합니다. 결합 조직은 구조들을 연결합니다. 근육 조직은 수축 운동을 수행합니다. 신경 조직은 운동을 조율합니다. 한 걸음 더 읽기. 해부학은 생리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부학은 형태나 구조를, 생리학은 기능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분야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조직에는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서 해부학,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됩니다. 생리학. 조직학은 조직 자체와 조직들이 어떻게 하나의 온전한 인체를 작동시키는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장기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실질, 혈관이나 신경과 같이 그 장기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나머지 조직을 버팀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장기의 작동 방식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질과 버팀질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상피 조직. 내 몸을 감싼 껍데기. 인체의 4대 기본 조직 중 하나인 상피 조직은 몸의 표면이나 속이 빈 장기의 내벽을 덮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과 마찬가지로 위와 장의 내벽도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실제로 체강, 몸 안에서 장기들이 위치하는 빈 공간 안쪽도 얇은 상피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세포층은 내부를 보호하고
피부가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듯이 방수 장벽을 형성해 물질의 유입을 막거나 물질을 가둬두는 위 내벽이 염산을 가두어 다른 부위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피세포의 종류. 상피세포는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피세포는 달걀 프라이처럼 납작하고 핵 부위가 볼록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세포를 편평상피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피세포는 세포의 폭과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이런 세포를 입방상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보다 키가 커서 기둥처럼 생긴 상피세포를 원주상피라고 부릅니다. 층의 개수. 한 층으로 된 상피 조직을 단층 상피라고 합니다. 단층 상피에서는 모든 상피세포가 바닥막이라는 아래층의 조직과 닿아 있습니다. 여러 층의 상피세포로 구성된 상피 조직은 중층 상피라고 부릅니다. 이런 중층 상피에서는 맨 아래 세포만 아래층 조직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세포가 바닥막에 닿아 있고 세포의 키가 크거나 들쭉날쭉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층 상피와 혼동하기 쉬운 거짓 중층 상피입니다. 상피를 묘사할 때는 모양과 층의 개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납작한 세포가 한 층으로 덮여 있으면 단층 편평상피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피 조직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표면이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로 덮여 있으면 중층 입방상피라고 부릅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여러 층으로 구성된 상피 조직은 어떻게 분류할까? 상피 조직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면 아래층의 세포 모양과 상관없이 표면에 있는 상피 세포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요관. 콩팥에서 방광으로 오줌을 보내는 가늘고 긴 관과 방광 내벽은 이행 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중층 상피인 이 부위의 표면은 돔 모양과 납작한 모양을 오가는 커다란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이행 상피 조직의 세포는 핵이 2개인 경우가 많아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피세포 꼭대기의 모양. 장기의 속이 빈 공간, 즉 내강의 상피세포 표면을 꼭대기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세포들은 조직의 생리 기능에 특화된 막을 갖추고 있습니다. 꼭대기면에서 일어나는 변형 중 하나로 호흡기 선모가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의 꼭대기에는 털 모양의 선모가 자라나 앞뒤로 움직이며 물질을 운반합니다. 소장세포의 꼭대기에는 미세 육모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생긴 이 돌기는 세포의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하지요. 바닥막. 상피층 아래에는 건물을 땅 위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처럼 상피세포를 고정해주는 분자들이 위치한 바닥막이 있습니다. 바닥막은 라미닌이 상피세포를 고정하고 다른 바닥막 분자들이 아래의 결합조직과 엮여 상피층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주는 이행 부위, 서로 다른 두 조직이 맞닿아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계를 이루는 부위입니다. 바닥막은 3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판은 상피세포 아래에 면한 투명한 층으로 이곳에 세포 부착 분자가 있습니다. 투명판 아래에 치밀판이 있습니다. 아교질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어 어두운 색을 띠는 곳입니다. 치밀판 역시 세포를 고정해주는 층입니다. 가장 아래에 그물판이 있습니다. 아래층의 결합조직 섬유가 위로 뻗어나와 치밀판 분자와 엮이는 곳입니다. 용어 해부하기. 바닥판. 투명판과 치밀판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바닥 막과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둘은 다른 용어입니다. 결합조직과 근육조직. 세상의 조직들이여, 연합하라. 인체를 이루는 기본 조직 중에는 결합조직과 근육조직이 있습니다. 두 조직은 형태도 기능도 다르지만 상피조직과 신경조직의 관계처럼 협력해 인체 기능을 수행합니다. 결합조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합조직은 조직 사이의 부착을 돕는 세포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조직들을 결합해 줍니다. 결합조직 세포. 섬유모 세포는 결합조직을 이루는 주된 세포로 잡아당기고 늘어나는 힘을 조직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아교질 단백질을 축적합니다. 늘어난 조직을 되돌리는 탄력 섬유도 만들어내지요. 결합조직에는 진공청소기처럼 병원균과 잔해를 제거하는 대식 세포도 있습니다. 지방세포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 세포는 지방방울, 지질,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방출합니다. 우리 몸에 연료가 남아돌 때는 연료 물질이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액 내에 연료가 부족해지면 저장된 지방이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됩니다. 결합조직의 분류. 결합조직은 세포와 섬유의 비율, 그리고 섬유의 밀집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느슨한 결합조직은 섬유가 성글고 세포가 많아 느슨한 틈으로 세포들이 이동합니다. 큰 혈관 주위, 피부 상피조직 아래, 소화기와 호흡기에서 느슨한 결합조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밀 불규칙 결합조직은 느슨한 결합조직보다 섬유가 더 많고 세포는 더 적습니다. 섬유의 배열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피부 진피는 아교질 섬유가 불규칙한 형태로 소용돌이 치는 치밀 불규칙 결합조직입니다. 치밀 규칙 결합조직은 대부분 아교질이나 탄력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섬유가 나란하게 빽빽이 들어차 있지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나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힘줄은 치밀 규칙 결합조직으로 늘어나는 힘을 버티는데 강합니다. 근육조직. 근육은 몸을 움직일 뿐 아니라 몸속 물질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모든 근육의 유일한 기능은 수축입니다. 근육 수축은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두 단백질이 미끄러지면서 일어납니다. 겹쳐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은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세포 양끝을 당겨 근육을 짧아지게 합니다. 골격근. 골격근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라는 엔진이 뼈라는 지렛대를 잡아당기는 구조 덕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근육세포들이 융합해 핵이 여러 개인 기다란 근육세포 줄기를 이룹니다. 이것이 골격근 섬유입니다. 개별 근육 섬유에는 서로 중첩되는 액틴과 마이오신 분자가 기다란 기둥을 이루며 들어차서 세포액이 모두 세포막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골격근 세포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반복적인 중첩 구조로 가로 무늬가 나타납니다. 수의적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근육 유형인 골격근입니다. 근육 수축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면 잔을 집어들거나 달리기 경주에 참가할 수 없겠지요. 용어의 해부학. 근절. 사슬의 연결고리처럼 액틴과 마이오신이 직렬로 반복되는 단위를 칭하는 말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도 부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각 근절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모든 근절이 동시에 짧아지면 이 변화들이 합쳐져 근육이 몇 센티미터 짧아집니다. 심근. 심근도 골격근과 마찬가지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중첩되며
가로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불수의근이라는 점이 다르지요. 달리거나 쉬면서 운동 상태를 조절해 심박수를 느리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의지만으로 심박수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란 기둥 모양의 골격근과 달리 심근세포는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가지들은 그물망처럼 서로 엮여 있어 심근은 선형으로 수축하는 골격근과 달리 3차원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심근세포들은 사이원반이라는 부착점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원반 덕분에 수축할 때도 서로 단단히 붙어 있지요. 사이원반에는 틈새이음이라는 세포막 터널이 있어서 한쪽 세포에 있는 물질들이 방해 없이 이웃세포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근세포들은 틈새이음을 통해서도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심장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단위처럼 기능합니다. 평활근. 평활근에는 골격근과 심근에 있는 가로무늬가 없습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지만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지요. 평활근의 액틴과 마이오신은 세포막 전체에 흩어져 있는 치밀소체라는 단백질 덩어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3차원 구조 때문에 세포는 수축하면서 쪼그라듭니다. 평활근은 심근과 마찬가지로 불수의근이며 틈새이음을 통해 결합해 평활근 조직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평활근은 소화관, 요관, 혈관과 같은 속이 빈 장기를 둘러싸고 있고 소변과 같은 물질의 이동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유문괄약근은 물질이 언제 어떻게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갈지를 조절하는 근육띠입니다. 이렇게 평활근 띠가 수축하면 장기 내부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닫히고 이완하면 통로가 열립니다. 신경조직. 신경 쓰지 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신경조직은 몸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처리해야 할 정보를 몸에서 중추신경계로 또는 중추신경계에서 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경세포들은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닿았다는 정보를 뇌에 전달하지요.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신경계의 신호 전달 세포로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몸통에서 신경돌기가 뻗어나와 삐죽삐죽한 모습이 특징이지요. 신경돌기는 신호 전달 방향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전기 신호를 신경세포 몸통으로 전달하는 신경돌기는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신호를 신경세포 몸통에서 내보내는 돌기는 축삭이라고 부르지요. 보통 신경세포에는 가느다란 가지돌기 여러 개와 길고 두꺼운 축삭 한 개가 달려 있습니다. 신경악유세포. 신경계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세포는 신경세포이지만 신경세포가 신경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신경계의 부피는 대부분 신경악유세포라고 불리는 지지세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구조를 지지하며 대사 기능을 돕는 세포가 차지합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신경악유세포는 신경접착제다. 신경악유세포라는 용어는 신경접착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신경악유세포는 아무것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 뿐이지요. 영화관 화면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화면 뒤에서 활약하는 스태프들처럼
신경악교세포도 신경계의 숨은 구성원입니다. 신경악교세포는 신경세포보다 작고 신경돌기가 없습니다. 이 세포는 신호를 주고받는 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경세포 주위의 환경을 유지하고 신경전달물질 섭취를 조절해 신경세포를 지원하지요. 또한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등 다른 지지 기능도 수행합니다. 용어 해부하기. 신경전달물질.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전기신호가 신경전달물질 형태의 화학신호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마리집 형성세포. 신경악교세포 중 하나인 마리집 형성세포는 신경세포의 축삭을 보호하는 절연제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절연 테이프를 여러 겹 둘러감듯 이 세포는 축삭의 세포액 주위를 40에서 50번 둘러감습니다. 마리집은 축삭을 단단히 감아 둘러싸는 막 구조를 가리킵니다. 마리집 형성은 무엇인가를 감아 둘러싸는 현상입니다. 마리집이 축삭을 절연해주면 신경세포의 전기신호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팔다리 부위의 신경세포에 마리집을 형성하는 신경악교세포는 이 세포를 발견한 생리학자 테오도어 슈반의 이름을 따서 슈반세포라고 부릅니다.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마리집 형성을 담당합니다. 이 세포는 문어발처럼 팔을 여러 개 뻗을 수 있어 세포 하나가 여러 축삭의 마리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악교세포. 또 다른 신경악교세포로는 별 모양을 띠는 별악교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혈관을 둘러싸고 혈류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질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신경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지요. 별악교세포는 혈액 뇌장벽, 뇌 조직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아 뇌를 보호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기전의 일부를 구성하며 병원균을 걸러내고 영양소의 이동과 노폐물 처리를 돕습니다. 미세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는 신경계의 진공청소기입니다. 포식세포로 알려진 이 세포는 신경계를 순찰하면서 병원균과 노폐물을 찾아내 포식작용을 통해 제거합니다. 또한 해로운 이물질을 에워싸 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없애버리지요. 뇌실막세포. 중추신경계의 마지막 신경악교세포는 뇌실막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뇌 척수액을 생산하는데 뇌 척수액은 척수와 뇌 주위를 순환하며 머리와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한 뇌 척수액이 생성되고 제거되면서 생기는 척수액의 흐름은 혈액 뇌 장벽을 강화하지요. 병원균이 중추신경계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강처럼 흐르는 뇌 척수액을 헤엄쳐 건너야 합니다. 이렇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있는 조직과 장기는 다양한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 피부. 우리가 평생 입는 옷. 피부와 털, 손, 발톱. 피부에 양보하세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피부입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피부는 우리 몸을 감싸며 감염과 탈수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피부에 난 털은 접촉을 감지하고 체온을 유지하지요. 피부의 땀샘은 증발작용을 통해 체온을 낮춥니다. 표피. 피부는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지만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팔의 피부와 발바닥의 피부는 확연히 다른데 이런 차이는 주로 표피의 두께 때문입니다. 표피는 최대
5가지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저층, 가시층, 과리층, 투명층, 각질층. 각 층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피부의 가장 아래, 바닥막 바로 위에 기저층은 세포 분열을 통해 피부 표면에서 오래된 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공급합니다. 표피 대부분을 이루는 이 세포를 각질세포라고 합니다. 기저층에는 감각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자극을 감지하는 메르켈 세포도 있습니다. 이 세포는 주로 손끝, 입술, 얼굴 등 촉각이 예민한 부위에 많이 분포합니다. 기저층 위에는 가시 모양의 세포들로 구성된 가시층이 있습니다. 용어 해부하기. 멜라닌 세포. 색소가 함유된 세포로 피부에 고유한 색을 부여해 줍니다. 이 세포는 표피 가시층 전체에 분포합니다. 마치 해변의 파라솔처럼 아래에서 분열하는 세포들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죽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로 대체하면서 위로 밀려 올라간 피부 세포는 과립층에 도달합니다. 이 세포에는 각화 유리질 과립이 들어차 있어서 피부의 구조를 유지해주고 오돌토돌한 외형을 띠지요. 과립층이 살아있는 세포로 된 마지막 층입니다. 그 위에는 투명층이 있습니다. 죽은 피부 세포로 구성된 얇고 투명한 층입니다. 그 위에 두께의 편차가 큰 마지막 층인 각질층이 있습니다. 각질층은 여러 층의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진정한 1차 방어선입니다. 용어 해부하기. 표피 탈락. 죽은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피부에서는 계속해서 표피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새 세포가 피부 아래에서 표면까지 올라오는 데는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피부가 가장 두꺼운 곳은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앞서 살핀 5층 가운데 각질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두꺼운 피부는 걷거나 물건을 쥘 때 생기는 마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다른 부위의 피부와 달리 모낭이나 기름샘이 없고 땀샘도 적은 편이지요. 손바닥이나 발바닥도 축축해질 때가 있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땀 분비량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얇은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는 두꺼운 피부의 5층 가운데 2층이 없습니다. 대신 털의 성장을 돕는 모낭과 기름샘이 많지요. 땀샘도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 어디에나 있지만 얇은 피부에 훨씬 밀집해 있어서 땀을 배출해 몸을 식혀줍니다. 진피. 진피는 표피 아래 위치한 층으로 진피 아래에 있는 결합 조직과 표피 사이에서 이행 부위를 이룹니다. 주로 악교섬유, 탄력섬유,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치밀 불규칙 결합 조직입니다. 진피에는 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뿐 아니라 압력과 통증, 온도를 감지하는 여러 신경 종말과 수용체가 분포합니다. 털과 손발톱. 털과 손발톱은 피부가 변형된 구조물입니다. 각질층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요. 각질층이 얼마나 치밀하게 압축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죽은 세포들과 함께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털. 각질층의 죽은 세포들을 가져다가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튜브 안에 단단히 말아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털입니다. 모낭은 표피에서 진피 쪽으로 깊게 파인 작은 구덩이입니다. 모낭 가장 깊숙이에는 모근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곳이지요.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털의 성장을 돕는 혈관이 분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털은
새로운 층이 더해지면서 모낭박, 즉 피부 표면으로 계속 자라나옵니다. 털이 자라면서 표피의 다른 층들이 털의 몸통을 둘러싸고 지탱해 주지요. 모낭과 연결된 임모근이라는 근육도 있습니다. 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작은 근육으로 추위나 공포 등의 자극을 받으면 수축해 털을 곤두세우지요. 피부에 도돌토돌한 소름이 돋는 것도 임모근 때문입니다. 손발톱. 피부 표면과 채모 대부분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손발톱은 그보다 훨씬 단단하지요. 죽은 세포층이 빽빽이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손발톱이라고 알고 있는 부위는 사실 손발톱 판입니다.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이 단단한 판들은 손발톱 바닥 덕분에 아래층의 진피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손발톱의 아랫부분에는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은 표피의 일부분으로 손발톱이 새로 자라 나오는 곳을 덮고 있습니다. 껍질 아래에서는 손발톱 판을 이루는 물질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손발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손발톱 판이 손가락 끝 너머로 자라 때가 잘 끼는 틈이 생기는 곳은 손발톱 끝 아래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손발톱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부위이자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곳이지요.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피부의 역할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구조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요. 땀샘과 기름샘. 피부는 인체를 보호해주는 얇고 빈틈없는 판으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의 부속기관은 몸을 식히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땀샘과 기름샘입니다. 땀샘. 고대 이집트인은 젖은 리넨 천을 입구와 청문에 걸어 뜨거워진 실내를 식혔습니다. 리넨 천이 머금은 물이 증발하면서 열기를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효과적으로 내려주었지요. 인체도 이와 같은 원리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것을 발한이라고 하지요. 땀이 나서 피부 표면이 젖으면 증발이 일어나면서 열을 빼앗고 체온이 낮아집니다. 한 걸음 더 읽기.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는 이유. 땀샘은 대개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으로 나뉩니다. 에크린샘은 우리 몸 대부분에 분포하며 몸을 식혀주는 땀이라는 액체를 분비합니다.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에 주로 분포하는데 세균 대사에 의해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다른 종류의 땀을 분비하지요. 땀샘의 분비 부위는 진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기 있고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한 액체, 즉 땀이 나오지요. 땀은 길게 꼬여 위쪽으로 열린 관을 통해 피부 위로 분비됩니다. 기름샘. 기름샘은 피부 진피층에서 모낭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피지는 기름샘에서 생성되는 밀랍 같은 분비물입니다. 모낭으로 주입되어 털줄기를 덮은 다음 피부 표면으로 배출됩니다. 이 물질은 포유동물의 피부와 털을 방수 처리하고 매끄럽게 해줍니다. 상처 치유. 감염원이 혈류 등 인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면 피부에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상처가 나면 신속하고 완벽하게 봉합하고 복구해야 하지요. 상처를 복구할 때는 피부의 모든 층이 관여합니다. 염증기.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혈액 손실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손상된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해 상처 부위의 혈류를 줄입니다.
동시에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라는 혈액세포가 활성화되어 더 이상의 혈액 손실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에 혈소판 마개를 만들지요. 이 마개는 혈액이 완전히 응고되어 핏덩이, 흔히 말하는 피딱지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동시에 손상 부위의 체액과 면역세포가 몰려와 병원체를 씻어냅니다. 남아있는 병원체를 파괴할 백혈구 세포도 실려오지요. 염증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입니다. 감염의 종류와 무관하게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지요. 증식기. 상처 부위가 응고된 혈액과 백혈구 세포로 채워지면 결합조직 세포인 섬유아세포가 와서 피부의 빈 공간을 채우며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들로부터 유가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유가 조직은 상처를 봉합하고 정상적인 조직의 구성 성분을 자라나게 하여 원래 피부를 회복할 토대를 제공합니다. 피부 표면은 결합 조직이 아니라 상피 조직이므로 상처 가장자리의 상피 세포들이 분열해 퍼져나가면서 유가 조직을 덮습니다. 새롭게 자라나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혈관이 자라나서 들어가고 새로운 혈액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상처가 아무는 동안 조직도 함께 재구성됩니다. 피딱지가 줄어들면서 상처의 가장자리가 가까워지면 새 조직이 필요한 공간도 줄어들지요. 이러한 과정을 증식기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읽기. 흉터는 왜 생길까? 상처 부위에 악교질 같은 결합조직 단백질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상피 조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못한 결과가 흉터입니다. 상처가 너무 넓거나 유가 조직이 너무 넓게 자라도 재상피화가 일어나지 못해 흉터가 생깁니다. 성숙기. 치유 과정의 최종 단계를 성숙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은 남아있던 유가 조직이 제거되고 모든 혈액 응고 물질이 사라지며 나머지 피부 구성 요소가 정확한 비율로 적확한 지점에 적절하게 형성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작은 상처 대부분도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이 복구됩니다. 체온 조절. 피부가 질병과 탈수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체온을 조절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땀. 더우면 몸에서 땀이 납니다. 피부 표면에서 액체가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이 함께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그로 인해 피부가 시원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와 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인체와 환경 사이에서 열을 교환하는 라디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보존. 피부와 피부의 혈관은 몹시 추운 날 심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손과 얼굴의 피부가 붉어집니다. 신체 내부의 열을 끌어다 피부를 덮이기 위해 피부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시적입니다. 심부 체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몸 깊은 곳으로 혈액이 쏠립니다. 우리 몸이 심부 체온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신체 부위를 희생시키는 것이지요. 피부의 질병과 장애. 피부를 위협하는 적들. 갓 태어난 아기 피부는 대부분 부드럽고 매끈하며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피부가 자외선과 여러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색이 변하거나 세포가 증식해 점이나 주근깨, 종양과 같은 국소 변화가 나타나지요. 피부를 손상시키고 다른 기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피부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보통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로 유분과 피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모공과 기름샘이 막히거나 감염되어 생기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여드름이나 농포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용어 해부하기. 면포. 여드름과 관련 있고 우리가 흔히 겪는 피부 문제입니다. 흔히 블랙헤드라고도 부르지요. 오염이나 다른 물질 때문에 모공이 막히면 면포가 생깁니다. 면포는 화이트헤드가 되기도 하고 감염되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됩니다. 물집.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래 다녔을 때 또는 장갑을 끼지 않고 도구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와 같이 피부에 마찰이 오래 일어나면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피부 손상이지요. 마찰로 인해 가시층 세포가 닳아버리면 세포들이 분리되면서 생긴 빈틈을 혈관에서 혈장,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 성분이 새어나와 메꾸면서 진피 위 공간을 밀어올립니다. 그 후에도 마찰이 계속되어 조직이 손상되면 피부 내 혈관까지 손상되어 물집에 피가 찰 수 있습니다. 모반. 피부의 특정한 지점에 생기는 영구적인 양성색조 변화를 모반이라고 하며 출생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멜라닌 세포가 증식해 생기는 모반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띱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모여 생긴 모반은 붉은색을 띠는데 혈관 모반 또는 딸기 반점이라고 부릅니다. 점은 멜라닌 세포 모반의 일종입니다. 죽은 깨는 주로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에 멜라닌 세포가 평평하게 침착되어 생깁니다. 피부암. 가장 흔한 암인 바닥세포 암종은 표피 기저층 세포가 이상 증식하여 생깁니다. 자외선 노출로 DNA가 손상된 세포가 분열하면 건강한 세포가 아닌 손상되고 병든 세포가 새로 생기지요. 다행히 바닥세포 암종은 아주 천천히 자라며 몸의 다른 부분에 퍼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 부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흑색종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장 위험한 피부암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분열해 점과 같은 색의 암이 되지요. 때로는 점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흑색종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신체 부위로 빠르게 전이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평세포 암종은 피부 가장 바깥층이 통제를 벗어나 분열하여 생깁니다. 피부가 얇게 벗겨져 불그레해진 부위나 궤양처럼 보일 수 있고 암 병변이나 그 주변의 출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흑색종처럼 편평세포 암종도 자외선으로 세포가 손상되어 생깁니다. 발병 부위가 변형될 수 있고 암이 퍼지기 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우리 몸의 면역계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균과 싸우지만 때로는 반려동물의 비듬이나 꽃가루같이 위험하지 않은 물질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피부에서도 이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 부종,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지요.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안정을 되찾고 알레르기 반응도 사라집니다. 알레르기 반응 대부분은 심하지 않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읽기.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를 검사하는 데 주로 쓰는 방법은 알레르기 항원이나 변형된 형태의 항원을 피부에 접촉시키거나 피하에 주사하는 것입니다. 흔한 알레르기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단합니다. 습진. 습진은 피부가 붉고 가려워지는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증상들도 있지요. 가장 흔한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토피 습진은 흔히 아토피라고 알려진 증상을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부르며 붉고 가려운 피부 병변이 넓게 나타납니다. 아토피 습진은 건초열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자극 피부염은 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생깁니다. 옴은 진드기에 감염되어 피부가 붉고 가려워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체 피부염은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건선.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두꺼운 은색 비늘이 떨어지는 건조하고 가려운 병변이 나타납니다. 피부 표면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생활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며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선 치료는 피부 세포의 급속한 성장을 늦추고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